김 박사, 오늘의 키워드 시간입니다. 김대우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5개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함께 보시죠. 오늘 첫 키워드, PPI 물가 폭탄입니다. 미국의 6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석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박사님, 6월 PPI 지수가 11.3%였는데 이 물가 우려가 계속되는 모습이에요. 예, 미국의 이 물가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전에 CPI라고 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4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라는 사실을 보도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생산자 물가의 쇼크입니다. 이 생산자 물가라는 것은 물건을 실제 생산을 하는 제조업체들이 어떤 원료를 구입하고 또 팔고 할 때에 적용되는 이게 여기 과정에서의 물가인데요. 이 생산자 물가는 이제 일정 시차를 두고 나중에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한 3개월 또는 6개월 이후에 소비자 물가를 예고하는 사전 예고 지표성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월 소비자 물가가 6월 달에 11.3% 오른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것은 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3월 달에 11.5%보다는 좀 낮은 것이에요. 그러나 지난 5월 달에 10.9%보다는 높게 나타났단 말이죠. 자, 이것은 이제 물가 정점을 쳤다는 그런 일각의 주장이 아직은 근거 없다 이렇게 드러났는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유가라든지 식품을 뺀 근원 PPI, 이 근원 PPI가 경제학자들이 또는 연준에서 그 통화 정책을 쓸 때 기초로 삼는 물가 지표입니다. 이 근원 PPI는 6.7에서 6.4%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대목에서 물가가 정점을 쳤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지금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의 월별 추이를 보면요, 3월 달에 7.1로 피크를 친 이후에 4월 달에 6.8로 떨어졌었죠. 또 5월 달에 6.7로 떨어졌었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6월 달에는 6.4%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3개월 연속 하락세가 된 것이죠. 이제 이런 추세를 놓고 봤을 때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자, 지금 물가가 기조적으로는 하락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 하락을 강변하는 그런 이론적 하나의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종합 생산자 물가 지수는 높게 나와서 좀 우려가 되긴 했지만, 그러나 그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는 오히려 내렸다. 이 점을 미국 백악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산자 물가 지수라는 게 우리가 조금 그 착시 현상을 가질 수가 있는 게, 실제로 생산자들이 부담한 물가는 아닙니다. 물가 지수라는 게 이전에 5년간 생산자들이 구매한 그 가격 구성비, 그것을 똑같은 비중으로 올해 샀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측정을 한 것이 생산자 물가인데요.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 대부분 업체들은 조금이라도 싼 물가로 바꾸기 위해서 다른 대체재를 선호하는 물가를, 이 상품 구성비를 바꾸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부담한 것은 11.3%보다는 좀 적을 것이다. 그리고 또 생산자들이 자기들이 그 비용을 계산할 때, 물건을 사올 때 비싸게 사왔다고 해서 그 금액을 100% 소비자 물가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11.3% 나왔다고 해서 이것이 3, 4개월 이후에 소비자 물가도 11.3% 오른다라고 보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또 하나의 중요한 물가 지수 하나가 더 발표가 남았습니다. 네, PC 지수가 남아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PC 지수가 실제로 이것은 소비자들이 지출한 구성비를 놓고 계산을 한 건데요. 이게 가장 정확하고 또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할 수가 있죠. 아무튼 백악관은 현재 근원 물가지수는 하락하고 있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유가와 식품 가격만 빼면 물가는 잡았다, 잡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결국 최고의 관점은 국제 유가의 향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밤사이에 국제 유가는 떨어졌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드디어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와 만나서 원유 가격 또 원유 공급량 등을 논의를 하거든요. 결국은 사우디와의 미국과의 협의, 여기에 국제 유가 나아가서는 전체 미국 물가의 향방이 걸려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11.3%를 기록한 미국의 PPI 지수 분석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울트라 스텝 패드워치입니다. 이번 달 FOMC에서 울트라 빅스텝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사님, 지금 시카고 상품거래소인 CME 패드워치에서 울트라 빅스텝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지금 1%포인트 금리를 한꺼번에 올리자라는 그런 얘기가 뉴욕 증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대목에 대해서 1%를 올리는 것을 자이언트 스텝이다, 뭐 또 여러 가지 용어로 불렀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미국 언론들이 울트라 스텝으로 완전히 용어 통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과연 연준이 앞으로 2주 후에 1%를 올릴 것이냐, 아니면 0.75%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지금 막 측정한 패드워치 지표에 보면 하루 전에 비해서는 울트라 빅스텝 1%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이라는 비중은 올라가고 빅스텝은 떨어졌거든요. 이것은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 쪽에 무기가 실리는 이런 모양새인데요. 연준 위원들 중에 최강성파, 강경 매파라고 했던 분들도 0.75%가 합당하다, 1%는 너무 무리하다, 이런 얘기를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당분간은 이 패드워치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패드워치는 일각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여론조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자기의 이익을 걸고 시카고 선물거래소 CME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미국은 연준의 기준금리, 미국의 기준금리인 페더럴 펀드 레이트, 이 연방 기금 금리를 가지고 선물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가격을 오르는데 또 내리는데 배팅을 하거든요. 자신들의 돈을 걸고 배팅을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고, 또 이 배팅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라고요. 그런 면에서 전문가 예상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CME 사이트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변화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인가에 관해서는 이 미국 CME에서의 패드워치를 직접 한번 챙겨보시는 이런 게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그냥 물가의 금리만 올릴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미국처럼 시장에서의 사전 대책, 대비를 좀 할 수 있도록 이런 금융시장을 좀 다양하게 만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금통위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는가? 또 이런 선물 시장도 만들지 않는가? 역시 아직도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도 상당히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번 이 물가 파동을 계기로 우리 금융시장도 한층 더, 한국은행도 좀 더 기술 고도화에 나서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번 달 FOMC에서 금리 인상 폭이 어느 정도로 결정이 될지 CME 패드워치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도 함께 보시죠. 세 번째 키워드, 종부세 수술입니다. 정부가 종부세 개편에 나섰습니다. 다주택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세율을 매기고 조세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 때문인데, 박사님, 이게 어떻게 바뀌나요? 네, 종부세가
종합부작용세의 약자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또 종합부담세의 약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국토균형세로 바꾸겠다 이러는데 그만큼 그동안 한 10여 년간 종부세를 하면서 종부세에 대한 어떤 쇼크, 트라우마가 많이 생겨 있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뭐 세계적으로 없는 이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세제인데다가 그 세금이 이중과세 문제, 미실현 과세에 대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여러 가지 논란을 낳았습니다. 정부가 드디어 이 종부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혁파하겠다 해서 조만간 종부세 개편안을 만들고 이것을 국회에다가 보내는데요. 현재 지금 그래픽 CG에서 보시는 대로 종부세 최고 세율이 6%입니다. 지금 종부세는 양도세하고 달라서 당장 돈을 번 게 아니거든요. 그건 집을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서 6% 정도 세금을 매기면 이것을 10년 정도 지나면 집값이 불변이라고 생각할 때 집이 다 날아가 버리는 아주 그 폭발적인 세금 일수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중에서도 지금 최저 세율은 0.6인데 최고 세율은 6%입니다. 10배의 세율 차이가 있는 것이죠. 네. 이 10배의 세율 차이는 부동산 금액까지 곱하게 되면 수백 배의 차이로까지 벌어질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메스를 가하겠다, 완전히 혁파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똘똘한 한 채 현상으로 강남 집값이 많이 오르게 된 게 바로 종부세의 역풍이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두 채나 세 채를 갖게 되면 그 가격과 관계없이 세율을 최고 세율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많은 그동안의 집을 지방과 서울에 한 채씩 가지고 있었던 뭐 지방 전출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지방을 팔고 서울 한 채만 보유하게 되고 또 새로 집을 사는 사람들도 무리를 해서라도 가장 오를 만한 똘똘한 한 채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몰려가고 있고 또 이 주택 숫자에 따른 종부세 그 차등 과세는 가정의 이혼, 파탄을 야기하는 그런 문제까지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아무튼 정부가 이번에 종부세뿐만이 아니라 소득세, 법인세까지 종합적인 세제 개편안을 만들어서 국회로 보내는데요. 이 대목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어떤 그 지지와 어떤 이 정책에 대한 찬반 여부를 분명히 가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 종부세 수수리였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옵티머스 배후입니다.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습니다. 박사님, 징역 40년, 이게 사기범에게 선고된 역대 최장 형량인 거죠? 그렇습니다. 징역 40년 하면 참 어마어마한 형량으로 볼 수가 있어요. 과연 40년이나 계속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긴 형량인데요. 옵티머스라고 해서 수년 전에 이른바 펀드 사기, 사모펀드가 어떤 안전자산에 투자한다. 공공기업의 매출 채권, 이것은 뭐 거의 돈이 들어오는 게 확실하니까요. 거기에 투자한다라고 이제 해서 돈을 모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위험 자산에 돈을 다단계로 불려서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옵티머스 사건에 관해서 현재 직접 드러난 그 사모펀드의 운영 주체 김재현 대표 징역 40년, 또 이대주주 이동열 씨에게 징역 20년, 또 윤석호 변호사죠. 뭐 이분도 옵티머스에 직접 관여를 했는데요. 이분들에게 15년 이렇게 중형을 선고를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옵티머스 관련자들이 아니라 사실 이 사건을 가능하게 한 배후 세력들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고발 고소도 많이 있었고요. 뭐 특히 지금 그동안에 언론에 보도된 것만 놓고 보면 이낙연 전 총리는 그 비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또 이낙연 전 총리 사무실에 옵티머스 측에서 특혜용 무슨 뇌물을 줬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또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판사를 소개해줬다는 등의 얘기, 최동욱 전 검찰총장도 로비 대상이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물론 이들에게 어떤 그 불법이 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어 왔었는데 자, 당시 수사 검사였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최측근 검사들이라고 불리는 이분들이 수사를 했는데 배후에 대한 수사는 수사 결과도 나오지도 않고 단 한 명도 기소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대목에서 이런 사건에 대한 왜 배후는 조사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배후가 없이는 이런 사건이 성립이 될 수가 없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이라도 이제 정권도 바뀌었으니까 옵티머스 사건의 배후를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7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까지 함께 보시죠. 오늘 마지막 키워드 돌아온 변양균입니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대통령 경제고문으로 위축됩니다. 박사님, 그런데 윤 대통령과 변 전 실장의 인연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하네요. 예, 변양균 씨 하면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정책의 최고 수장이었죠. 이른바 신정아 사건, 신정아 여사가 고졸 학력인데 동국대 교수로 되도록 여러 가지 뒷배를 봐줬다라는 이런 혐의를 갖고 결국은 이 수사를 받았는데 그 당시 수사검사가 윤석열 검사였습니다. 네. 뭐 이런 인연이 있었는데 이분을 당시에 피의자로 조사하던 변양균 씨를 청와대 대통령의 지금 경제 고문으로 오늘 임명장을 준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뭐 전 정부 사람이든 현 정부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이 발탁에 쓰는 뭐 그런 것은 인재를 널리 구하는 그런 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이고요. 특히 변양균 전 정책실장은 자기의 경제 철학의 전환이라는 그런 책에서 그동안에 이 케인즈 경제학에서 슈페트 경제학으로 넘어가면서 규제를 혁파하고 창의와 혁신으로 새로 물건을 만들어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이런 혁신의 경제학을 주창했는데 바로 이 대목이 윤석열 대통령의 코드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변양균 경제고문에 한번 기대를 걸어봅니다. 네, 오늘도 김대우 박사님과 함께 5개 이슈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PPI 물가 폭탄, 울트라스텝 패드워치, 종부세 수술, 옵티머스 배후, 돌아온 변양균이었습니다.